같이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잘 쉬었어요? 예. 지금 마늘에 우리 노 대표님이 잘 해주셨는데 마늘에 지금 우리가 재배할 때 지금 비료의 역할만 짚어본다면 100평에 미치는 한 포가 1포가 이 시량이 0.8로 보면 됩니다. 100평에만 우리가 포장에 비료를 살포했을 때 0.8. 그러면 200평을 했을 때 한 포는 0.4가 나오죠. 그러면 0.4를 갖다가 4개 넣으면 1.6이 나오죠. 자, 1.6 나오죠. 1.6의 요소를 여기에다가 복합이니까 이게 얘를 복합을 썼다면 요소를 가령 2개를 썼다면 2.4. 예, 얘를 썼다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4 곱하기 8은 8, 16 8 나오죠. 0.248 2포 곱하기 4는 8 0.8이라는 시가 나오죠. 이 합해가지고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 노정열 대표의 요게 이 시량은 0.6에서 0.8이 나왔어요. 봄에 측정했을 때. 근데 마늘이 또 2줄이 있는 자리하고 마늘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2포기씩 심겨진 자리가 있었어요. 2개씩 심은 거, 쌍으로 심은 자리가. 요 자리가 측정을 하니까 요 자리는 0.6이었다는 거고, 또 풀이 많이 단 자리도 0.6이었고, 먹어가 없어지는 자리는 분명히 표가 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창녕 할이란 마을에서는 아주 배수가 좋은 땅에서는 요걸 재면 0.2에서 0.4가 나와요. 0.2에서 0.4에 나와요. 이 마을에만. 근데 그 마을 제일 끝에 한 다락 600평은 요렇게 나와요. 논이 제일 좋대. 요거는 논에 물 대면 일주일 동안 물이 안 빠져요. 근데 요거는 물을 대면 금방 오늘 아침에 대놓고 내일 아침에 물이 없어. 그러면 지하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죠. 비료량 용탈이 됐다는 거죠. 요 차이. 그러면 이건 봄에 나타난 요 수치인데 고령에서 가져온 마늘에서 흙에서 나타난 조사된 거, 그게 이 시를 찾아낸 거예요. 합천에서 이 시 찾아내고 그 양들을 합해가지고 사용법을 찾아내는 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단 한 번에를 4포를 쓰면 곱하기 4는 1.6이 나오죠. 그러면 봄에 나오면 여기에다가 1.6을 플러스 하면 나온 수치가 요겁니다. 2.4. 예. 그렇죠. 2.4. 2.2에서 2.4의 이시라는 겁니다. 합해집니까? 요 수치가 우리가 마늘이 제일 잘 자라는 수치인데, 이렇게 하면 비료량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10포가 들어갔습니다. 200kg 들어갔어요. 200평에. 자, 200평에 200kg가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200kg. 그런데 우리 일반 재배에서는 마늘 재배 비료량이 지난해 사용했을 때 청도 고한태 회장님이 얼마를 썼느냐면, 기비로 4포를 80kg였고 그 외에 추비를 해서 240kg를 총 사용했어요. 근데 잔량이 많았고 생산량이 10kg 900이 나왔어요. 10kg. 그렇죠. 청도 경북 청도 농관원에서 조사한 데이터. 그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200kg 양을 썼다면 이거는 생산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봄의 출발 단계가 이 시량이 높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요 단 한 번에를 줄이고 우리가 부직포를 안 씌울 때 1월 중순이나 2월 10일 이전에 마늘 잎이 이렇게 패대기 쳐 있을 때 잎사귀에 비료가 안 낑길 때 비료를 하면 물렁병도 안 한다는 거죠. 물렁병이나 이런 거 오는 거는 잎 사이에 비료가 끼가 얘를 조직을 파괴시키기가 녹은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보면 가을에 추비한 사람들이 여기 잘 녹는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병이 물론 병균도 있겠죠. 그러나 잎이 1월 중순이나 2월 10일 이전에 비료를 하면 마늘 잎이 퍼대지가 있어요. 이때 비료하면 잎사귀 사이에 비료가 안 낑긴다는 거예요. 요 날짜. 그러면 비료가 하는 역할이 일찍 마늘에 먹을 때 몸통이 많이 늘어나요. 굵고 크게 키우는 게 마늘이죠. 그래서 가을에 이 시량을 가져가되 불필요한 비료를 또 이 속에 우리는 또 찾아내야 돼. 지금 이렇게 해서는 단 한 번에도 인산이 들어있고 그 복합에도 인산이 오버해. 그럼 인산을 떼면 우리가 인산을 뗀 비료는 뭘 찾을 수 있냐면 성장 N에다가 그 NK를 쓰면 인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인산이 없어져 버렸으면 요렇게 돼버리면 요소를 떼도 거의 같은 양이 들어간다는 거죠. 요소가 떼도. 그럼 성장 N을 내포를 썼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질산태이기 때문에 암모니아태가 질산태로 바뀔 때 가스가 발생하지 질산태는 가스가 발생이 안 한다는 거죠. 이론상. 그래서 얘를 내포를 쓴 거와 우리가 복합비로 내포 쓴 거는 다른 엄연히 차이가 난다. 노 대표님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질산태 질소와 우리가 지금 인산이 과다 재배되거든요. 인산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은 2월달, 3월달까지 비료를 치고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 농사를 지으면은 논에 있는 영양소를 다 섭취를 다 못한단 말입니다. 나락 심을 때는 아예 비료 치다가 그냥 바로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료 장사도 아니면서 비료 자꾸 많이 치다 못하고 이렇게 논에 있는 비료를 100% 다 빨아들이지 못하지만도 최대한 다 빨아먹기 하기 위해서 차라리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연면 시비를 늘려서 뿌리를 더 만들어서 논에 있는 비료 성분을 다 빨아당기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일단 많이 큰 거는 좋은데 크면 부패가 빠르다. 그리고 크게 한 단계 작더라도 무게를 늘리자. 마늘 무게를. 마늘 무게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건 그거 할 텐데 이제 다음에 나올 장면인데 요렇게 갔을 때 기본 이 시량이 우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한 바로는 한 260kg. 200평에 우리가 200평에 260kg 총 전체 쓴 양을 제주도에는 150평에 단 한 번에를 10포를 밑비로 씁니다. 150평에 이미 그쪽에는 200kg 쓰죠. 그럼 우리가 쓰는 양보다 제주도는 더 양이 많을 거예요. 뭐 용탈도 많겠죠. 또 흘러가는. 그래서 거기 쓰고 그 다음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제주도에도 비료가 약합니다. 봄에 4월달에 추비를 하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영상은 낮아빠져. 제주도에도 마늘이 늦게는 굶어서 죽어요. 비료량이 딸려가지고. 근데 올해 같은 거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마늘의 잎사귀 사이에 끼어있는 이 비료가 녹아서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살살 녹아 안으로 들어간 그 예예. 요 비료가 녹아서 이슬에 녹아가 있으면 살랑살랑 흔들어 안으로 들어갔다. 요 안쪽으로. 그러면 마늘 껍질에 요래 보자기가 몇 겹 쌓여서 여기서 들어간 비료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얘가 마늘 캘 때는 멀쩡한데 캐고 나면 여기에도 마르기도 하고 여드름이 생겨요. 그거는 짜봐서 상처가 난 거예요. 그걸 견디다 못했으면 위에 썩어버리고, 그러면 비료가 내려간 그 흔들림의 그 균형에 따라서 한쪽으로 마늘 알이 안 고르지 않습니까? 거기 타고 들어요. 이 우리 껍질 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조직에서 그 지난해 올해 그 유례 없이 전남 쪽에 그 신문하고 많이 뜬 거 있죠? 예, 그게 요 조직으로 타고 들어간 비료에 의한 조직 파괴거든요. 비료에 의한. 그런데 마늘이 우리가 잘 됐다. 덩치가 큰 놈들이 잎사귀 늘러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합천에서 물로가 씻겨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비료를 약대로가 멀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료 살포기라고 뿌려 내버렸어요. 비료를 뿌리고 멀쩡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 대표님 이 부분은 참조 가능했죠. 요게 들어가서 여기서 살짝 녹아 들어간 게 피해가 제일 많은 게 NK 성장현이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 그냥 NK하고 성장현 두 놈들이 많이 피해를 주더라. 요소는 좀 낫더라. 빨리 녹아 없어지니까. 요런 차원입니다. 지금 전체 취합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요게 먹었다고 해서 초기에 먹은 게 우리가 그 후반에 먹어가지고 얘가 비대가 잘못된 시점에 안 먹은 거는 우리가 경제적 소득인데 소화 못 시키가 잔량이 남을 늦게가 문제더라는 거죠. 그럼 기비량 쪽에 앞쪽을 널리 넣자. 그리고 봄 출발이 다르더라. 이 시가 여기서 그 요렇게 많이 4개, 8개 연 거를 집에서 봄에 측정하니까 2.0이에요. 그리고 1월 중순에 어령에서 그냥 겨울에 요소를 뿌려버렸어요. 그 추운 겨울 비료를 왜 뿌리나 하면 자도 모르는데 뿌리고 왔어. 1월 중순에 비료 뿌리고 이 시가 높아야 집에 흙을 또 왔으니까. 근데 1월 중순에 그 추운데 왜 비료 뿌리나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겠대. 그 농에 가서 비료 뿌린 거예요. 비가 오겠지. 아, 비도 안 왔어. 올해는 비도 안 왔는데 비료를 뿌려서 혼자서 멀건 논에 가서 그랬는데 그걸 조사하니까 이 시가 높고 빠르더라는 거죠. 1월달에. 그러니까 어령 지역에 가면 거의 일찍 하는 사람들이 2월 10일이 연에 100평에 요소를 한 포. 예, 그래 뿌리. 예, 그래 뿌리는데 그게 잎이 나자빠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잎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가 아니고 이렇게 있을 때 뿌리면 안 쌓인다 잎 속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뿌릴 때 대다수가 2월 첫 비 올 때 녹이가 내렸거든. 얼음이 얼었다 녹을 때 할 때는 그 비료가 좀 옆에 있어도 피해를 적어요. 뿌리가. 그 이후에 3월달에 뿌린 게 잎이 비료가 많으면 여기 꼬글꼬글한 빠만 머리가 돼요. 비료가 많을 때는. 비료가 많을 때는 얘가 뿌리가 빠만 머리가 되고 못 자라서 못 자랐지 안에 마늘이 썩는 건 아닙니다. 마늘이 썩는 거는 별개예요. 요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썩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거 뚫고 못 들어갑니다. 요 비닐 봉지를 잘 싸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이 구조상. 여기에서 뿌리가 상한 거는 나와요. 많이 비료를 썼을 때 어린 거는 여기 빠마머리가 되고 안 자라요. 빨갛게 해가지고 요거. 그 다음에 요 비료는 요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를 일찍 보면 올고래 흩어놨다가 갈리기를 다 얹어도 좀 장애졌겠죠. 일찍.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골 타기 전에 놀고래 뿌리다가 치올리는 방법과 골을 치올리가 난 다음에 마늘 잎사귀에 흙이 다 낑겼을 때는 비료를 뿌리도 마늘에 잎사귀에 비료가 안 들어간다. 양이. 이 불어내는 방법, 씻어내는 방법, 흙을 치올리 놓고 비료 뿌리는 방법. 그러면 요 비료가 기비하고 양이고 1월달에 장이 없을 시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비는 요 시점이에요.
전체 합산한 양이 생산량에 준하더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이게 모래 땅이라면 그 용탈이 심하겠지만은 찰 땅에는 용탈이 안 심하면 요 방법이 좋다는 거예요. 앞쪽에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양 성장을 할 때는 그 이 씨가 뭐 보면은 뭐 더 성장이 빠르고 더 좋은데 일단 생식에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 1점 뭐 한 2 이상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뭐 지금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왔지만도 그 내가 비료를 상당히 잘 끼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느꼈어. 마늘이 크면 결국은 이제 그 비료가 세서 마늘 크는 게 아니고 이제 퇴비가 작용을 이제 하니까 이제 그 마늘이 크는 건데 그렇게 그 키운 마늘들은 굉장히 야물려요. 전에도 물론 이 황금알농법을 이 지금 골드 그린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 연면 시비를 많이 했다겠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도 지금보다는 마늘이 안 컸지만도 마늘 굉장히 야물려. 그러니까 마늘 크면 클수록 자꾸 이제 이게 좀 물러진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부기 비대를 앞쪽으로 갖다 놨다는 거예요. 앞쪽에 이 시량은. 자,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이 시가 0.8일 때 우리가 보면 측정해 보면 마늘이 성장을 하면 하엽이 마릅니다. 이게 말라 죽고 큽니다. 그러면 1.3이면 이 하엽이 마르지 않고 큽니다. 자, 1.5 이시면 이 마늘이 그 요거보다 굵어요. 예, 자 2.0 이상 가면 좋습니다. 봄에. 그냥 보면은 예. 근데 요 이시가 알리 뭐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연면시비를 하면 그 청도 고 회장님 한 예를 보면 연면시비라고 잎에 덮은 걸로 돌릴 뿐이니까 일주일에 0.4를 먹었어요. 0.4를 먹어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옆집에는 측정을 하니까 이시가 비료가 축이 안 나요. 1.8에서 그냥 머물고 있어. 2주 동안 넣은 게. 근데 우리가 한꺼번에 놓고 일주일 만에 0.4의 이시가 축이 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잎을 살을 쪄가지고 쿨을 돌려 물을 뿌릴 뿌니까 내려가 버려요. 우리 노 대표님 어떻게 합니까? 비 오기 전날 연면시비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늘이 에너지를 전달하기 전에 영향을 넣어서 보내버리면 힘이 배가 됩니다. 정확하게 타이밍이 다릅니다. 어제 밥 많이 먹었는데 오늘 일을 잘하겠지가 아니에요. 오늘 잘 먹고 오늘 일 잘하는 거죠. 그럼 힘이 배가 되는 거죠. 그 타이밍을 잘 이용한 거죠. 그래서 비 오기 전날 연면시비 새벽까지 하고 있어. 밤새. 그게 요겁니다. 에너지는 여기에 있는 이 시가 하엽의 두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량이. 근데 이거는 0.4씩 일주일에 뭐 엄청나게 빠르게 충납니다. 요거는 이미 자료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 대표님 앞쪽으로 갖다 놔면 우리가 연면 시비한 거 이걸 다 들고 올라가 끝나는 시점에 없어지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니고 이제 이 씨가 조금 낮아도 그 마늘은 끝까지 진한 녹색으로 갔거든요. 근데 연면 시비를 통해서 이제 밑에 그 흙에 있는 걸 뭐 100%는 아니라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담그고. 올해는 함수량이 작았습니다. 올해 마늘에 추비를 제대로 못 녹일 만큼 비가 왔어요. 잎사귀에 비료가 잘 안 녹을 만큼 작게 왔어요. 마늘에 올게 그 비료량 그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마늘 캐가지고 말리나면 딱 뚜껑이 얼마 없어요. 왜? 캘 때는 분명히 여기 있었거든. 정확해. 근데 왜 그랬겠습니까? 요 안으로 알려 들어간 요 비료는 말리면 짧아서 얘 마늘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마르니까 작다. 그냥 그때는 회전을 자기 생리상 움직이고 있으면 괜찮은 거고 그 이후에 되니까 짧아서 그렇다. 그럼 마늘 추비는 주기가 어떻게 됐죠? 예? 마늘 추비. 유비가 그대라도 해도
밑에 많이 주고 주지 말라는 거 안 상하는 시기를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예, 그리고 그 2월 10일 이전에 주든지. 그 다음에 유막 코팅. 자,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네. 모르는데요. 유막 코팅은 그 배수원시 그 저기다가 그 시험했는데 그 12월 3일 날 했습니다. 그것도 하자 그러니까 말로 안 들어가지고 겨우 했는데 할 때는 그 속쪽 씹은 작은 마늘에다 시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12월 것도 약간 문다 아닙니까? 12월 3일 날 저녁에 해질 여기 했으니까 얼었죠. 그러니까. 질통 한 말로 가지고 자기가 이 두망을 갖다가 요 두망을 갖다가 작은 마늘을 심어놨어요. 앞쪽에. 근데 요 놈을 갖다가 유막 코팅을 해놓으니까 12월 달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그 11월 한 중순에 마늘 잎이 그 자줏빛이 약간 뻘겋게 될 때 썰이를 맞아가지고 약간 자주색이 될 때 요때 해야 돼. 그 시기는 우리 요쪽 남부지방에는 11월 한 10일에서 약 20일 이전에 해야 돼요. 요 정도 하면 좋겠어요. 물 한 말에 물 20리터에 식용유 1리터 정도. 그 다음에 그 퐁퐁은 200ml에서 400ml 정도. 밀리리터. 요 정도. 요 정도 혼합해서 살포해주면 코팅이 돼서 겨울에 탈수가 줄어들어서 봄에 한 10일 이상 촬영하는 게 빨랐습니다. 수확하고 가니까 또 커요. 수확했을 때 가서 우리가 육안을 볼 때만 휴대폰을 딱 찍어보니까 얘가 커요. 유막 코팅한 게.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동일하게 했는데 작은 걸 심었는데 작았는데 결국엔 수확량이 늘었다는 거죠. 봄이 많이 빨랐어요. 봄에 10일 이상 빨랐으니까. 얘는 히드클이 퍼져 있는데 얘는 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먹었던 우리 통닭집에 폐유로가 사용했기 때문에 농도도 더 진했을 겁니다. 1리터를 썼는데. 그리고 또 살포하고 나서 남아가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얼었다 이 농도도 더 진했고, 그리고 결과는 효과도 괜찮고 생산량도 늘었다. 요게 지금 증명이 됐다는 거죠. 유막 코팅은. 마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늘 그 풋마늘 재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풋마늘 하우스 풋마늘 유막 코팅을 2번 했단 말이에요. 한 번? 한 번이죠. 네. 푸마늘이야. 하우스 재배 그 풋마늘 재배 이 시기 한번 맞추면 돼요. 심는 시기는 좀 빨리 제주도엔 지금 다 심었습니다. 네? 제주도엔 다 심었고, 남해는 지금 삼천포 심고 있고, 남해도 심고 있고, 요거 좀 이쪽으로 오면 넣습니다. 예, 빨리 출하면 더 빨리 심어야 돼요. 간격은 일반 우리 마늘 심는 거 한 배로 써먹이 심으면 되니까 그래도 그 큰 면적만큼 계산이 돼. 출하 시기만큼. 거는 이제 우리 개가 다 안 커서 캐니까 간격은 좁게 되겠죠. 그리고 비료량은 여기 데이터 여기 나온 만큼 보정해주고 키우고. 네. 자, 마늘은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우리 사과. 아주 노리제 싼 거니까. 공은 그래도 좀 낫네. 요게 좀 사실은 안동 사과인데 많이 삐뚤어졌어요. 여기 일자리. 안동 사과들이
그 비비풀도 치고 온갖 걸 쳐가지고 자기들이 전다 팥질을 만들어요. 요거는 이제 천매암하고 돌가루하고 뭐 그 염화칼슘하고 저기 굳어버리니까 요 세포가 딱 굳으니까 얘가 큰일 나니까 어떻게 얘는 굳어 있고 크니까 어떻게 여기 쪼개져 버려. 그래서 여기 쪼개. 지금 자재 사용법이 그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과에. 안동 지역에는 거의 대다수가 그 이상한 걸 써가지고 다 파괴하고 있어요. 안동 지역에. 그럼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 이제 요게 이제 그 우리 30년 된 올해 처음엔 그 안동 사과. 요 30년 수령을 갖다가 이게 작년에 많이 열리가 안 좋았던 걸 요래 큰 놈 하나 따왔는데 여기 밖에 있어요. 요거 바꾸고 난 거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꾸고 난 거. 그 지금 그 이런 안동에 쓰는 자재는 안 쓴 거죠. 요거는 우리 밀양이 최대니까. 야번 닝닝 태풍 때가 그때 떨어진 건데 이제 크죠. 근데 이것도 털어진 데 없죠. 그런 강한 물질을 안 써가 잎이 괜찮다는 거고. 이제는 안 크겠지. 요 사과잎이 엠보싱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엠보싱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엠보싱. 요게 엠보싱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거고. 그 사과의 잎이 살이 쪄서 더 단계가 넘어가면 안에 볼록볼록볼록 우리 화장지 엠보싱처럼 나와요. 나옵니다. 작아서 그렇지 괜찮아요. 두꺼워. 네, 지금 요대로만 유지하면 그 많은 사과 다 키우면 됩니다. 괜찮아요. 한 번은 요 갈반이 약간 오다가 말았는데 네, 땡. 보안 땡. 괜찮지? 최대한 뭐 뜻을 뜻하시죠. 네. 안쪽에 열매 달린 쪽 물 잎이 좀 얇아요. 거의 괜찮을 건데. 안쪽에서 지금 그 상태고 괜찮아요. 보안이 그렇게 잘 대처했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엠보싱은 조금은 약하지만은 이거 사과가 워낙 많이 달렸으니까 이것도 괜찮고. 지금 우리 황금알롱포를 한 사과들이 무거워요. 왜 무겁냐면 그 잎의 두께나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지금 요 사과는 겨울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거의 동농 현상이네. 동농 현상이 아니고 꽃에서 탈수가 돼서 그 꽃이 그 조직이 파괴됩니다. 그럼 이거 유막 코팅을 하는 게 박을 수 있어요. 요것도 지금 안에 살짝 들었어요. 유막 코팅 2번 하면 더 좋겠네요. 아니 그래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밥 두 그릇 먹으면 힘씁니까? 그래 굳이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 조금만 더 보완해주면 되지. 그게 뭐 더 먹이면 그 이제 농도를 진하게 해야 될 건데 농도를 더 높이면 괜찮아요. 유막 코팅은 저희 이제 우리 과수 종류라든지 겨울 작물, 양파, 마늘 이거 이제 하면 좋아요. 양파는 이렇게 커 있는 상태에서 이게 뿌리가 나 이래 돼 있다면 이게 많이 마르면 얘가 말라버리면 이게 둥그러지는 꼴이에요. 그러면 그 추대가 올라가 암놈으로 바뀌어 버리게. 그럼 이걸 안 말리려면 여기다가 유막 코팅을 합니다. 유막. 그 마늘은 이 잎을 살려놓으면 이 잎이 탈수가 안 되고 살아 있으면 그 식용유를 또 먹어요. 먹어서 봄에 이 잎이 그 유막 코팅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크기가 많이 차이 나요. 그리고 봄에 힘이 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거 유막 코팅 한 거 마늘이. 이거는 양파고 이거 마늘이면
마늘이 빠르더라. 그럼 요 얘들은 그 물 20리터, 1리터 정도면 충분하다. 그 사과 같은 경우에 이 사과, 감, 그 대추나무 이런 나무 과실나무 종류는 제가 쓰는 양보다 줄이 써요. 제가 한 75리터를 써요. 물 500에 식용유 75리터로 그 우리 종묘에 코팅하는데 종묘 그 묘목 코팅은 제가 75리터를 써요. 물 500리터에 그 식용유를 우리 묘목에는 감나무 묘목에는 75리터를 쓴다. 물 한 말에 그 20리터에 3리터씩 써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사과나무나 이 과실나무 쓸 때는 물 500의 식용유를 그 2말 36리터 쓰면 되겠다. 네, 36리터. 36리터에 그 식용유 그 퐁퐁량 거의 같이 들어가 됩니다. 퐁퐁은 그 2 내지 4리터 정도면 되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사용 시기는 그 12월 초순경에 그 탈수가 제일 심한 게 땅이 얼면서 탈수가 일어나거든요. 뿔을 뭐 이동 못하기 때문에 그 여기 방지가 6월 말까지 그러니까 그 2월 중순까지만 보완이 되면 그때 비가 오버리면 풀리는데 비가 안 오면 그 2월 중순 이후에도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해운에 따라서. 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대표적으로 장애가 많은 게 김해 대동의 산딸기 나무가 그 12월 중순 이후에 1월 중순 사이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그런 겨울 가뭄이 있으면 그건 다 말라가지고 열매가 안 열어요. 김해 산딸기가. 근데 우리 이 피해는 동해 피해는 그 과수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피해를 단감에도 물론 나타납니다. 대추에도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많이 나타내는 게 그 사과, 그 다음에 그 복숭아, 체리, 그 다음에 자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감은 좀 덜하고. 근데 나타나는 건 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나타나요. 그래서 요 시기에 식용유 36리터에 퐁퐁 2 내지 4리터에 그 다음에 유제 종류를 그 되는 그 깍지벌레나 이거 잡을 수 있는 동계 방제 약도 같이 여도 이 기름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뭐 산성약제나 그런 거 말고 유제 종류. 유제. 살충제는 안 됩니까? 살충제 유제. 기름. 예, 유제라고 있어요. 유제 종류를 이때 동계 방제 이때 써야 된다. 퐁퐁이라 그럼 저 빨래하는 퐁퐁 그거 말입니까? 예. 세제 퐁퐁. 그릇씩 넣어. 빨래 퐁퐁 거의 거품 많이 나는 사람은 안 돼. 네, 그 그래서- 거품 안 나는 거 드럼용 이런 거 써야 돼. 그 거품 많이 나면 뭐 거기 좀 배합잖아. 예, 기름을 녹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걸 함으로 인해서 피부가 이 과실나무 피부가 이게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 봄 이동을 잘해요. 저 밖에 있는 우리 감나무들이 지난해 그 유막 코팅을 하니까 이게 봉제에서 안 하니까 비가 오면 말라 죽었다가 비가 오면 또 살아나는 눈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요래 손톱으로 살짝 끌고 보면 요것처럼 새파래요. 지금도. 근데 요게 이제 피부의 조직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동량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동량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막 코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럼 허브도 안 먹고 유막 코팅하면 안 됩니까? 죽을걸요. 치는 시기가 그러면 이 봄에 일찍 쳐야 되는 12월 달에, 12월 초에. 12월 겨울에 예. 겨울에 이 나무가 땅이 얼면 몸뚱이도 어리가 물이 전달이 안 돼요. 수도꼭지에 잠겨버렸어. 뿌리는 살아있는데 얘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되느냐면 요 피부가 죽은 나무가 언제 되냐면 6월달에 죽어요.
5월달에 6월달에. 왜 그러냐면 얘가 죽어도 표 안 나고 요 관이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계속 일을 해서 줘요. 그럼 잎이 나가 자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릇소름하게 돼요. 약간 놀놀하게 돼요. 그 원인은 그 뿌리가 굶어 죽는 거예요. 요리 갔다가 내려오려면 못 내려오니까. 요 껍질이 얼었으니까. 피부가 여기 상했다는 거죠. 그럼 갔다가 못 내려오니까 뿌리가 끝에부터 착착착착 죽어요. 그리고 좀 큰 나무도 팩 죽어요. 근데 이제 그 산딸기 같은 거는 여기 안 주니까 여기 딸기가 열었다가 조그맣게 열었고 골아서 안 돼요. 그런데 해순이 올라오는 게 니리끼리한 게 올라와요. 누르스름하게 희게 올라와요. 동해에서 일어나는 나무에 해순들이 희거나 노랗거나 빨간색, 다른 색이 띄거나요. 빨간색은 잘 안 나올 거예요. 흰색이나 노란색이 나와요. 노란색 예. 블루베리 같은 거. 흰색이나 노란색이 나온다는 거는 굶어서 하늘의 에너지를 안 받고 오르는 건 누리끼리예요. 하늘의 에너지를 받고 올라오면 새파랗게 올라오는데 이건 그늘에서 올라온 거예요. 왜? 얘가 안 죽으니까. 위에는 살아있을 뿐이지 껍질이 상하고 없다는 거죠. 그럼 하늘의 에너지가 안 내려왔으니까 지 혼자 올라가다 보니까 굶주린 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희거나 노랗다. 그거는 음이 큰 나무의 피부에 동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동해가 일어나는 나무를 키우려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강원도에 가면 복숭나무의 체내 저장량분 늘리라 그럽니다. 강원도에도. 그건 얼어 죽는 거를 방지하는 거를 가르쳐야 되지. 남부지방에 있는 책하고 똑같이 가르쳐요. 거기도 가면 체내 저장량분 이야기해. 복숭아 심어놓고 요 팔뚝만 하면 3년 되면 얼어 죽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얼어 죽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비료 주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어요. 책이 여기 있는 건 저기 있는 게 똑같아요. 강원도까지. 강원도 많이 내려가면 한 30도까지 이렇게 내려갈 텐데 여기도 한 17도까지 내려가요. 30도 내려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 책이 똑같아요. 가을에 미리 끝났다가 뭐 감사 비료니 뭐 태빈에 좋으나 뭐 이 피부에 질소가 들어있으면 더 손실이 커요. 감사비를 줬는데요. 그건 나무가 감사하다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유막 코팅이고 지금은 그 나무를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면 9월 초 이때는 그 염화가리를 한 3kg까지 쓸 수 있고 9월 중순에는 4kg까지 쓸 수 있고 9월 말에는 5kg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수종에 따라 조금 차이 나요. 이거는 이래 쓸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설탕은 한 2kg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에 한해서. 염화가리 양이 늘어도 설탕 양은 똑같습니까? 예, 요거는 염화가리고. 염화가리 물에 잘 녹아요. 예, 잘 녹아요. 차밭에 따라 녹아요. 집에 물 온도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잘 저어주면 녹습니다. 근데 잎이 탈 때는 요 양에서 멈추면 됩니다. 잎이 아까 그 탔죠? 복숭아 이파리. 어디 갔어? 요건 안 탄데. 요는 탔죠? 그죠? 요 이파리 탔거든. 여기 몇 킬로 들어갔죠? 4kg. 4kg에. 근데 타면 타고 안 타면 안 타죠. 네. 그게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건강한 놈은 안 타고 좀 약한. 비리하게 해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괜찮아야 되는데 동해로 인해 가지고 피부 조직이 안 좋아가지고 힘이 뿌리가 제대로 안 받치지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요거는 괜찮은데 나무가 안 좋을 때는 여기서 약간 타는 것도 멈추면 됩니다. 거기서. 근데 10월 달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10월 초, 중 두 분 나갈 건데 이때는 얼마냐면 여기 10kg로 가버려요. 10kg에.
10kg 여기서 10kg 바로 가버리면 왜 10kg 갈 수 있냐면 온도가 푹 떨어지네. 많이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요. 아니 그럼 5번 살포한단 말씀이에요. 골랄 수 있어요.